안녕하세요. 오늘은 10대를 위한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치 철학자 마이클 샌델의 대표작 정의란 무엇인가는 여러 철학자들의 이론을 넘나들며 질문을 통해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10대가 읽기에는 다소 어려운 책일 수도 있습니다.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는 그런 점을 보완하여 10대 아이들도 정의란 무엇인지,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영상 세대에 걸맞게 긴 텍스트보다는 강렬한 이미지와 짧은 글을 사용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판단의 상황, 즉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긴 문장보다는 짧은 문장으로 정리해 딜레마 상황을 명료한 내용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0대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통해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 것인가, 문제 상황에서 가장 옳은 판단은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안내합니다. 더불어 책 속에 수록된 여러 철학자의 이론들은 우리 삶이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저자 마이클 샌델은 1953년 미네소타에서 출생했습니다. 브랜다이스 대학교를 졸업하고 27세에 최연소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 한국에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 교수가 되었고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1980년부터 하버드대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의 수업은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손꼽힙니다. 샌델이 진행 중인 영국 BBC의 정치 철학 토론 프로그램 이대한 철학자들 시리즈는 철학적 아이디어의 이면을 탐구한다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토론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표 저서로 27개국 언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비롯해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완벽에 대한 반론, 마이클 샌델 중국을 말하다 등이 있습니다. 저자 신현주 님입니다. 목차 원저자의 말, 저자의 말, 감수자의 말. 이 책을 읽기 전에 누굴 살려야 할까요? 미뇨 네트워 생존기. 한 생명의 값은 얼마일까요? 행복은 누구에게나 똑같을까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위한 정의.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군인을 찾습니다. 이 아이는 누가 길러야 할까요? 진정한 영웅 칸트에 대하여 로즈 부인의 화장실. 원래 삶은 불공평한 것인가요? 백인이라서 불합격이라고요? 응원단의 자격.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미안해요 라고 말해야 할까요? 동생의 선택. 중립을 지킨다는 것에 대하여 정의와 좋은 삶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입니다. 세상엔 하나의 답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들으며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다양한 상황에 마주쳤을 때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생각하여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흔히 마주치게 되는 판단의 문제, 무엇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이런 것은 어른들만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반복 훈련이 되어야만 성인이 되어서 이런 문제에 맞닥뜨릴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지요. 정의란 무엇인가가 한국 사회에 정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불러왔듯 10대들도 정의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정의와 도덕 그리고 성찰의 힘 10대부터 배운다. 현대사의 사람들은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란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김에 따라 정의와 도덕, 생명의 가치는 땅에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정의란 무엇인가가 처음 출간되었을 때의 열풍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조리에 찌들고 정의에 목말라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가진 자들의 횡포, 입에 담기도 힘든 각종 폐륜범죄 만연 등은 우리 사회의 성장 일변도 정책이나 물질 만능주의가 얼마나 심각하며 이 시대의 정의와 도덕의 가치가 얼마만큼 땅에 떨어졌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대에게 무슨 정의가 필요해? 10대가 정의를 알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럴 때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정의로운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 책은 그런 딜레마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것인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에 관해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것은 어른들뿐 아니라 10대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 10대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2. 생생한 이미지와 짧은 글로 접근은 쉽게, 울림은 강하게. 정의란 무엇인가는 정의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고 또 이를 연습해 보게 하는 책이지만 이를 10대가 바로 읽기에는 다소 버겁습니다. 여러 철학자들의 이론을 제시하면서 풍부한 사례를 제공하지만 정답을 바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철학자들의 이론을 넘나들며 질문을 통해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10대가 갈피를 잡고 정리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의란 무엇인가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본문 속에 등장하는 판단의 상황, 즉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이미지로 제공하고 짧은 문장으로 정리해 울림을 줌으로써 깊이 기억에 남도록 조직합니다. 영상 세대에게 긴 텍스트보다는 강렬한 이미지와 짧은 글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딜레마 상황을 이미지로 전달한 뒤에는 각각의 딜레마에 대한 마이클 샌델의 해설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그 내용을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훗날 정의란 무엇인가 원전을 읽기 전에 원전의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해야 하고 그에 대해 고민해 보게 하는 입문서임과 동시에 스스로 정의, 좋은 삶에 대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에피소드별 배경, 사상과 철학을 쉽고 명료하게 정리한 책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많은 이들에게 정의에 대한 정답을 내려주는 책으로 오해되었지만 사실은 마이클 샌델의 문답을 따라가면서 스스로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성인이 읽고 이해하기에도 쉬운 내용은 아니죠. 샌델 본인도 책 속에서 생각을 일깨우고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다 라고 공언한 바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야말로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 것인가, 어떤 문제 상황에서 가장 옳은 판단은 무엇인가 이기 때문에 10대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또 연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책 속에 다양한 철학자와 이론이 등장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을 때에도 어떤 이론이 적용될 상황 또 그 상황과 관련된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등을 잘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살펴야만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을 때 길을 잃고 헤맬 수 있는데 이 책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을 이미지와 짧은 문장으로 요약함으로써 북트레일러처럼 원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무튼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 고민하는 이런 일들은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또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만든 세상에 살아야만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상을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답을 내려야 합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우리를 도와줄 좋은 책입니다. 물론 샌델 교수가 써낸 책은 한국의 상황에 관한 내용이 아니지만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답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 문제를 다른 사람이 대신 고민해 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10대부터 이 책을 읽고 샌델 교수가 고민했던 생각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어떨까요? 10대들이 생각하는 깊이만큼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웰컴, 새로운 고민을 함께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나의 질문에 답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계속 질문을 할 거니까요. 이 책은 답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머리가 아플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이 방식 그대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미국에서 머리 좋기로 소문난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도 함께 고민한 문제들이죠. 나는 항상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생각을 일깨우고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다 라고요. 세상엔 하나의 답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보며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생각하게 하는 것, 내가 가진 생각의 한계를 깨닫는 점이 중요해요. 수많은 이야기와 사람들이 나오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는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옳고 바른 점이 무엇인지, 즉 정의에 대해 고민한다는 점이지요. 이제 정의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누구를 살려야 할까요? 누구를 살려야 할까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상상.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기차 기관사라고 상상해 보세요. 시속 100km로 빠르게 달리고 있는 기차를 운전하고 있어요. 그때 앞의 선로에 일하는 5명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기차를 멈출 수 없었지요. 그런데 오른쪽 비상철로를 보니 단 한 사람이 일하고 있었지요. 기관사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대로 기차를 그냥 가게 둔다면 5명이 죽고 말 거야. 하지만 기차를 오른쪽 비상철도로 돌린다면 한 사람만 죽게 되겠지. 기차를 어떤 방향으로 향하든 결국 누군가는 죽게 되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말했어요. 한 사람을 희생해서 5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아.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 해도 죄 없는 한 사람을 내 손으로 죽게 해서는 안 돼. 5대1이죠. 사람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끔찍한 상상.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기관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이클 샌델이 들려주는 이야기, 누구를 살려야 할까요? 가장 먼저 정의를 이해하는 첫 번째 방식을 생각해 볼게요. 바로 행복 극대화라는 방식이에요. 말하자면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죠. 오늘날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은 부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앞에서 본 전차 기관사의 이야기를 이 방식에 적용해 볼까요? 한 사람보다 5사람이 행복해지는 길을 택한다는 행복
극대화라는 방식을 따르면 한 사람을 희생해 5사람을 구하는 것을 옳은 결정으로 본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진다고 해도 죄가 없는 한 사람을 죽게 하는 선택은 잔인해 보이네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생명 또한 소중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으니까요. 어느 목숨이 다른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도덕적 원칙들이 충돌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전차 기관사 이야기에 적용되는 원칙들을 볼까요? 하나는 가능하면 많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원칙이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명분이 옳다고 해도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라는 원칙이었어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도덕적 원칙들이 서로 부딪히는 곤란한 상황에 놓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해요. 물론 각각의 원칙들은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기에 하나를 선택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들을 고민할 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 좋아요. 사람들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친구, 이웃, 시민 등과 대화로 함께 고민한 것이 필요하답니다.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정의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서로 비판하면서 나의 생각을 확인하고 고민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는 점을 말이에요.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위에 제시된 사례는 전차 기관사의 딜레마라 불리며 윤리학 교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사가 누구를 죽여야 하는가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자칫 생명을 소홀히 다루며 토론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가 생각 훈련을 위한 가상의 예라는 점을 분명히 숙지하고 충분히 이해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부모님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이 문제를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뇨 네트워 생존기 보실까요? 미뇨 네트워 생존기 1884년 여름의 어느 날 길을 잃고 남태평양을 헤매는 미뇨 네트워. 그 배에는 모두 4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진 건 순무 통조림 2개뿐 한 병의 물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8일이 지나고 음식은 바닥이 났고 사람들은 겨우 목숨을 이어갔어요. 20일째 되던 날 배고픔에 시달리던 선원들은 병에 걸린 나약한 어린 선원 파커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했죠. 우리는 살기에 결정을 해야 해. 그리고 선원 3명은 어린 파커의 피와 살로 목숨을 이어갔어요. 한 사람을 희생시켜 3사람이 살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24일이 되던 날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배가 나타나 구조되었습니다. 선원의 기록. 영국으로 돌아온 선원 3명은 파커를 죽인 뒤 먹었다는 사실을 순순히 자백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생각하면서요. 과연 우리는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아마도 제러미 벤담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한 사람이 고통받고 희생되어 더 많은 사람이 살았고 더 많은 사람이 행복했다면 그것은 옳은 행위입니다. 남은 선언은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공리주의죠.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행복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나요? 더 많은 사람을 구한다는 이유로 무고한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어떻게 고통과 행복을 숫자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미녀 네토 생존기 마이클 샌델이 들려주는 이야기. 1884년 미녀 네토 사건은 영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어요. 어린 선원 파커를 죽여서 그 인육을 먹고 나머지 선원 3명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목숨을 건진 선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변호했어요. 그 당시 파커는 병들었고 선원 가운데 가장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또 고아였기 때문에 슬퍼할 가족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 돌아온 선원 3명과 그 가족들의 행복이 파커 한 명의 행복보다 크기 때문에 파커를 살인한 죄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들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제러미 벤담으로 대표되는 공리주의에 찬성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공리주의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도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때 고려하는 원칙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공리주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공리주의만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앞의 미녀 네토 사례가 여기에 속해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해요. 도덕은 무엇일까요? 도덕은 목숨의 숫자를 세고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는 문제일까요? 한 명을 죽이고 5명을 살려 더 많은 사람이 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것을 옳은 일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파커의 살 권리를 빼앗은 것은 도덕성을 상실한 끔찍한 살인일까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와 연관하여 숫자를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미녀 네토 사례는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직접 빼앗은 일이었기에 고려할 점도 많아요. 우리는 미녀 네토 선원들의 행동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고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건 어떤 경우에서라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친구들과 함께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눠보기를 권합니다.
한 생명의 값은 얼마일까요? 한 생명의 값은 얼마일까요? 어떤 회사의 놀라운 계산법을 소개할게요. 이 회사의 계산은 단순했어요. 비용 대 편익. 최근에 체코 공화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람들은 담배를 많이 피울수록 국민의 건강이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담배에 매기는 세금을 높이자는 제안이 나왔지요. 그러자 한 담배 회사가 계산서를 내놓았어요. 세금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며 아주 치밀하고 놀라운 계산서를 보여주었어요. 여기에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의 계산이 있습니다. 국민이 담배를 피울 때 체코 정부가 얻는 이익 계산. 비용, 담배를 많이 피울 때 나쁜 점, 의료비가 증가한다. 편익, 담배를 많이 피울 때 좋은 점, 담배 판매로 조세 수입이 늘어난다. 담배를 많이 피워 일찍 사망하면 그만큼 정부가 줄 연금이 절약되고 고령자에게 줄 주택 비용도 절약된다. 필립 모리스는 주장합니다. 세금 인상은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담배를 많이 피울수록 정부는 이익을 얻으니까요. 담배 회사는 다른 계산도 보여줬어요. 보십시오. 필립 모리스의 또 다른 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이 담배를 피울 때 체코 정부가 얻는 이익 계산. 담배를 많이 피울 때의 순수한 세금 수입 1억 4,700만 달러. 담배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생길 때 국가 재정의 전략 1인당 1,277달러. 너무나 정확하고 놀라운 계산법, 사람의 목숨을 비용과 편익으로 계산하는 방법. 여러분은 이 계산에 찬성하나요? 과연 생명의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한 생명의 값은 얼마일까요? 마이클 샌델이 들려주는 이야기. 여러분은 필립 모리스의 계산서를 어떻게 보셨나요? 이 계산을 보고 체코 국민들은 분노했어요. 한 사람이 흡연으로 사망할 때마다 체코 정부가 그만큼 이익을 본다는 계산에 아주 놀랐지요. 또한 흡연으로 사람이 죽을 때조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는 보고서 결과에 경악했답니다. 체코 국민들의 분노는 커져만 갔고 결국 필립 모리스 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만 했어요. 필립 모리스의 보고서는 비용, 편익 분석으로 나온 것이에요. 어떤 사고가 발생할 때 쓰게 되는 비용과 반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해 비교하는 방법이지요. 이러한 비용 편익 분석은 공리주의 사고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공리주의자들은 비록 사람 목숨에 가격표를 붙이는 한이 있어도 가능한 체계적으로 비용과 이익을 비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공리주의자들은 사람 목숨을 돈으로 환산할 때 느끼는 거부감을 극복해야 할 충동적 감정이며 명확한 사고와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요. 사람 목숨에 대해서 값을 매기고 숫자를 세고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는 문제가 도덕적인가 하는 점에 의문을 제기해요. 이들은 모든 가치와 행위를 하나의 저울로 계량하거나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사람의 목숨까지 돈으로 따지는 행태는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일 사람의 목숨을 포함한 모든 가치를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할 수 없다면 공리주의자들이 말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틀린 말이 될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단일한 기준으로 바꿔 계산할 수 없다면 공리주의의 이론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테니까요. 왜냐하면 공리주의자들의 기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기준 하나뿐이니까요.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존 스튜어트 밀을 만나서 좀 더 이야기해 봅시다.